좀 쉬었나요? 네. 뒤에 잘 보여요? 잘 들리고? 진짜요? 알겠어요. 불편하면 앞으로 와도 돼요. 여러분이 전부예요. 도울 사람 없어요. 선배님 안 오신 것 같은데. 오, 어디 갔죠? 스포츠 선배님도 한 분 나오신 것 같아요. 아, 그분은 가셔가지고 뭐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샷 사이즈와 그런 좀 이론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좀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좀 정말 모르겠다. 그럼 수시로 질문해 주셔도 돼요. 자, 일단 촬영 감독이면 카메라가 있어야죠. 카메라가 있어야 저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가장 비싼 카메라예요. 가장 비싼 카메라고 영화용으로 나온 카메라라서 저는 동영상만 촬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좀 레퍼런스로 말씀드리기 괜찮을 것 같아서 저걸로 가져왔습니다. 저거는 미국의 레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럼 미국에서 만든 영화용 시네 카메라고요. 모든 카메라의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우선 카메라는 바디가 있고요, 렌즈가 있어요. 바디는 본체예요. 요 영역, 요거를 바디라고 칩니다. 그럼 바디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렌즈가 있어요, 그죠? 그 앞에 렌즈가 있고요. 이 렌즈와 바디는 모든 카메라에 다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이 촬영을 할 수 있고 녹화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장치가 요거고요. 그 앞에 매트박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는 렌즈 앞에 이렇게 끼우는 방식인데 요거의 역할은 뭐냐? 이러한 주변에서 오는 햇빛을 차단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얘는 이름은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그 필터 같은 게 있어요. 카메라에 꽂는 그러한 필터를 꽂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한 햇빛을 차단하거나 그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잡광들을 차단하거나 필터를 꽂는 역할을 하는 게 매트박스고요. 그 다음 뭐 당연히 이제 디지털 카메라니까 배터리가 있어야겠죠. 배터리가 좀 나오나?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화면을 보려면 당연히 모니터가 있어야겠죠. 카메라에 꽂는 모니터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안 달려 있는데 그 뒤에 FS5인가? 그 모든 영화의 카메라는 포커스를 수동으로 잡아요. 자동 오토 포커스는 포커스를 수동으로 잡아요. 그 이유는 자동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포커스를 잡아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만약에 사람 얼굴을 찍고 싶은데 포커스가 배경으로 자동으로 맞춘다. 그러면은 내가 의도한 것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는 포커스를 수동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얘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얘를 팔로우 포커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따라 있어요. 사람의 눈이 이 렌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뭔가 메모리가 어떠한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될 때고 본체가 이제 모든 그런 기록을 하는 본체가 뇌에 해당이 될 때고 어떤 메모리에 기록을 하고 뭐 어쨌든 카메라는 사람을 따라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카메라에는 렌즈와 바디가 있고요.
매트박스라는 건 사실 없어도 돼요. 없는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모니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려면 있어야겠죠.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영화용 시네 카메라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시던 어떤 DSLR 사진 카메라나 가벼운 핸드폰 카메라나 그런 것과는 좀 생김새가 좀 많이 다르죠. 지금 공통으로 바디가 있고 공통으로 렌즈가 다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있고,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요거와 우측에 있는 요거는 현재 영화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양대산맥 카메라 회사인데, 요거는 그 독일의 아리라는 독일 회사에서 만든 알렉사라는 카메라고요. 우측은 저 레드 카메라와 같은 회사의 모델 중에 최신이었는데 레드 헬륨이라는 모델이고요. 그 아래 좌측 하단 파나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요거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회사는 카메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 회사는 렌탈로만 카메라를 내보내서 직접 본인 회사 직원과 본인 회사의 카메라를 같이 현장에 내보내는 방식만을 쓰고 있는데, 저걸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저 회사 직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우측에 이 소니 매우 대중적인 그 모두가 알만한 회사죠. 소니가 참 별의별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소니 회사에서 만든 쟤는 베니스라는 영화용 시네 카메라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매우 비싸기 때문에 모든 촬영 장비를 다룰 때에는 매우 안전하고 소중히 다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가격이 비싸요. 전부 다 지금 사진상에 있는 게 각각 억대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촬영 장비는 상상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에 진짜 안전에 유의를 해서 다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이제 구조가 어떤지 알았으니까 이미지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아야겠죠.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 시절에 필름이 있었어요. 이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CCD와 CMOS라는 이렇게 생긴 이미지 센서가 생겼는데요. 자, 저 센서가 옛날에 필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미지 기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표준 필름 사이즈는 35mm였어요. 여기 대각선의 길이를 35mm라고 하고, 이게 이제 표준 필름 사이즈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냥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이러한 기계적인 기술의 발달이 이어지면서 처음 만든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35mm로 만들었고 이게 표준이 되고 이게 모든 곳에 상용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이 표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넘어와서도 얘는 똑같이 35mm입니다. 이 정확한 35mm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되었다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필름은 빛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필름에 이렇게 얇은 막이 있는데 그런 감광제에 빛을 기록을 하고 이걸 나중에 현상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로 상영이 되는데, CCD와 CMOS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요. 쟤는 반도체인데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 전기 신호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카메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가 기록이 돼요. 핸드폰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영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모두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이미지가 기록이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내가 보겠는데, 이미지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제 알았으면 적절한 노출값을 잡아야 돼요. 카메라는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 완전히 어두운 공간에 가거나 완전히 밝은 대낮 여름 야외 공간에 가도 다 보이죠, 모든 물체들이. 근데 카메라는 그렇지 않아요. 일정 부분 어두운 공간은 카메라는 아예 완전한 어둠으로 인식을 하고, 일정 부분 이상의 밝은 부분은 완전히 밝은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이러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은 카메라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어둠과 밝음의 조화를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카메라 세팅을 할 때. 그래서 항상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지 않게 적절 노출값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조명을 밝히거나 아니면 카메라 안에 있는 조리개와 ISO를 통해 조절하는데 이게 뭐냐면 설명을 앞으로 드릴게요.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조리개와 ISO와 그냥 셔터 스피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좀 어렵죠 지금부터. 그 이러한 빛의 노출을 조절을 할 때 스탑이라는 단위를 써요. 스탑이라는 단위가 뭐냐? 빛의 밝기가 2배가 되거나 또는 절반으로 되는 단위를 스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리개와 ISO 그리고 셔터 스피드에 적용이 돼요. 조리개는 렌즈 안에 있는 이러한 조절 장치인데 지금 화면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게 보이나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걸 조리개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ISO 셔터 스피드 ND 필터라는 게 있는데 점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조리개는 아까 렌즈를 통해서 제가 조절을 했죠. 여기는 숫자 사이사이가 다 한 스탑이에요. 스탑 1에서 2.8까지 가면은 조리개가 세 스탑이 움직였죠. 얘는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갈수록 어두워져요. 2.8보다 조리개가 1은 세 스탑이 밝겠죠. 세 스탑이 밝다는 소리는 8배가 밝다는 소리겠죠. 2배씩 제곱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갈수록 어두워지니까 갈수록 이렇게 점점 하얀색 원이 줄어들죠. 이 하얀 원 안으로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까맣게 해서 좀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개. 렌즈를 통해서만 조절이 가능하고요.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게 조리개의 역할이에요. 다음으로 네. 눈의 홍채에 해당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가면 홍채가 넓어지죠. 이거를 혹시 아시나요? 좀 뭔가 고양이 눈을 보면 되게 잘 볼 수 있는데 밝은 데 가면 눈의 홍채가 되게 줄어들고 되게 뭔가 가늘게 되고 어두운 데 가면 되게 막 넓어지고 이러한 홍채에 해당하는 게 조리개고요. 마찬가지로 카메라는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눈을 따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채에서 착안을 해서 조리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ISO라는 게 있는데 이는 AS라고 아사라고도 말을 해요. 아까 조리개 값과 다르게 조리개는 수치가 참 숫자가 좀 되게 좀 그지같이 올라가죠. 이게 사실 이거는 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수치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올라가냐면 막 루트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저는 수포자라 잘 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만 알면 되세요. ISO는 대신에 수치가 그냥 쉽게 그냥 2배씩 올라가죠. 100, 200, 400, 800. 얘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정기적으로 증폭을 시켜서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공간이 어두워서 조리개 값을 최대한 밝게 뭐 1.8, 뭐 2.8,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밝게 했는데도 어둡다. 그러면 ISO를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어두워도 ISO를 올리면서 영상이 좀 더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정기적으로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노이즈가 생겨요. 혹시 이 보이시나요? 자글자글한 거? 차단. ISO가 적은 것에서부터 올라갈수록 점점 자글자글해지면서 이미지의 화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그 화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지점에 대한 맥시멈 ISO 값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들어가면 매우 좀 어려워져서 그냥 올라갈수록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지는 않는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 개각도와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UT 하나만 갖다 줄게요. 이게 뭐냐? 셔터 스피드 혹시 이런 거 촬영해 보신 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몇 분에 몇 분에?
요건 들어보신 분 있어요? 몇 도? 없죠. 이게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 영화용 카메라는 대각도라는 걸 사용하는데, 대각도가 뭐냐면 아까 빛에 들어오는 양은 조이개를 통해 조절을 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증폭시키거나 줄이면서 ISO를 통해서 그런 밝기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얘는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영화용 카메라의 셔터는 이렇게 생겼고, 사진용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셔터가 얘는 돌아갑니다. 검은 단원판이 보이죠? 이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여기 들어오는 빛을 물리적으로 없앴다가 다시 들어오게 했다가 이런 역할을 하고, 그게 사진으로 넘어가서는 셔터 스피드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단위는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초 동안만 셔터가 열린다.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CCD, CMOS가 보이죠? 이 빛에 들어오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올라갈수록 줄이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셔터 스피드를 1초인데 이 안에 비슷하게 생겼죠? 보이나요? 1초 동안 열렸다 닫히죠. 네, 그럼 얘는 빛을 1초 동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미지가 밝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얘는 함부로 조절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이거는 모션 블러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영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미지가 되게 칼칼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손동작이 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살짝의 이 손동작에 블러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한번 보세요. 뭔가 잔상이 있죠. 잔상이. 일로 갈수록 잔상이 사라져요. 되게 툭툭툭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각각의 이미지가. 일로 갈수록 잔상이 많아져요. 그래서 되게 막 흐르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아마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 셔터 스피드 기준으로는 그 일반적으로 맞춘 세팅 값이 있는데, 프레임 수 곱하기 2분의 1로 맞춰요. 무슨 소리냐면, 영화를 보통 24프레임으로 찍는데 프레임이 24면 셔터 스피드는 24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48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카메라에는 48분의 1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근사치 50분의 1로 맞추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24프레임의 가장 적절한 셔터 스피드 수치예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적절한 24프레임에 맞는 셔터 스피드의 수치는 50분의 1초이고요. 요거는 사진 카메라나 뭐 그러한 기타 일반적인 카메라에 적용이 되는 법칙이고요. 이제 비각도로 넘어가면 이 셔터 스피드 자체가 비각도에서부터 왔는데, 얘는 그 단위 시간 동안 얘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법칙인데, 얘는 이 원판의 각도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하게 돼요. 180도면은 딱 반원이 되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딱 요게 180도가 되겠죠. 이거를 줄여서 90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180도보다 90도가 빛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원의 4분의 3의 영역 동안에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쟤는 도로 표시를 합니다. 그 원의 이제 각도에 따라서 빛의 양을 변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개념이 좀 어렵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어요. 얘는 빛을 받아들이는 물리적인 시간을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24프레임에 맞는 정확한 셔터 스피드 수치가 50분의 1초인 것처럼 개각도로 환산을 하면 얘는 180도에 해당이 돼요. 얘는 180도가 그 24프레임에 맞는 가장 딱 맞는 개각도 수치가 180도이고요. 이거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해 정말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의 노출값을 이제 적정 노출을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적정 노출이 뭐냐를 알아보는 지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히스토그램, 좌측이 이게 히스토그램이고요. 오른쪽이 웨이브폼이라는 그러한 지표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일반적인 카메라에 사실 없어요. 왜냐면 저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잘 없더라고요. 거의 영화용 카메라나 영화용처럼 모니터에 가야만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대부분 카메라에 있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아마 막 매뉴얼 촬영이 되면 그 핸드폰에서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수치를 읽는 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0부터 100이 있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어두운 영역의 이하 부분이 0의 미만이고요. 가장 밝은 영역의 이상 부분이 100의 이상이에요. 지금 그럼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얘는 모든 이미지 화면이 다 기록될 수 있는 영역의 밝기 수준에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좌측이 0이고요, 우측이 100이에요. 좌측으로 이 그래프가 쏠릴수록 어둡다는 뜻이고, 우측으로 쏠릴수록 밝다는 뜻이겠죠. 웨이브 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범 한 번만. 좌측 하단에 요거처럼 생긴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 모니터에. 네. 제가 지금 이 수업 조교랑 찍어볼게요. 좀 더 앞으로 와주세요. 쏙. 차이점이 있는데, 히스토그램은 영상 전체의 밝기만을 보여주는데, 웨이브폼은 영상의 어느 부분이 밝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프가 작게밖에 안 돼서 좀 보기 힘들 텐데, 예를 들어서 영상의 좌측 하단이면은 실제 여기 부분에 밝기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우측은 여기, 우측 하단은 여기, 좌측 하단은 여기. 그러면 지금 인물 얼굴의 밝기는 이 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면은 인물의 얼굴의 밝기는 약 6, 70 수준의 밝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히스토그램보다 웨이브폼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더 어느 정도의 밝기인지 알아보기가 쉬워요. 만약에 제가 밝게 찍었다, 밝게 아니고 어둡게 찍었다. 자, 어두워질수록 그래프가 바뀌죠.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밝아질수록 올라가죠. 어두워질수록 그래프가 내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에 내려가지 않은 영역이 있죠.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피사체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 하얀색의 반사 때문에 아직 제가 어둡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얀 부분이 좀 더 밝게 유지가 되고 있죠. 완전히 어둡게 하면 그래프가 완전히 아래로 죽어버리죠. 웨이브폼은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히스토그램은 사실 어느 부분이 밝고 어느 부분이 어두운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프상. 그래서 사실 좀 쓰는 거를 별로 권유드리진 않는데, 저게 이런 카메라가 아닌 이상은 좀 내장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수치라도 사용해서 이런 분들이 영상이 적정한 밝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가 이러한 0부터 100 이내에 위치해 있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너무 떠버리면 사실 보기가 불편하고, 너무 죽어버리면은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적정 밝기 이내에 모든 이미지가 위치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표를 쓰시고 모니터는 믿지 마세요. 모니터의 밝기는 실제 영상의 밝기와 달라서 모니터의 밝기로 보고 밝네 했는데 실제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은 왜 이렇게 어떻게 나왔지? 나 밝게 찍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고 모니터의 밝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그램과 웨이브폼이라는 지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의 실제 밝기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영상의 노출값도 조절을 했으면 세곤도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점점.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신 분 있나요? 들어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핸드폰 카메라에도 요즘에 있어서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의 눈은 어느 상황에 가도 하얀색은 하얀색이다라고 인식을 해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이게 하얀색이다라는 걸 얘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저희가. 얘는 자동으로 얘가 하얀색이네 라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멍청해서 얘가 하얀색이야 라고 저희 찍는 촬영 감독이 카메라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걸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 알려주는 지표는 세곤도라고 하고요. 그거는 켈빈 값으로 표현을 해요. 켈빈 값으로 이제 뭐 1200, 3000, 4000, 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뭐가 많죠?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반적인 대낮에 뭐 그러한 켈빈 값이 5600이고 일반적인 밤 야간의 켈빈 값이 3200이에요. 그리고 뭐 이러한 형광등 이런 건 보통 4300도의 켈빈 값을 가집니다. 온도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데 막 뜨겁고 차갑고 뭐 그냥 이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지어서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냥 3200은 야간, 주간은 56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촬영을 하실 때 카메라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직접 수동으로 뭐 야간에 이렇게 맞추고 주간에 이렇게 맞추고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노출과 하얀색은 이거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까지 했으면 촬영하는 프레임 레이트도 말씀을 드릴게요. 동영상은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동영상이에요.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착각을 시켜주는 게 영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초당 몇 개의 영상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게 이제 바로 프레임 레이트인데 이거를 FPS라고 했죠.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서 초당 보여지는 프레임의 수를 FPS라고 하는데 표준적인 프레임 레이트가 있어요. 디지털 영화에서는 23.976이 표준적인 프레임 레이트고 컬러 TV에서는 29.97이 표준의 프레임 레이트예요. 요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은 23.976으로 찍으셔야 돼요. 왜냐? 만약에 내가 딴 걸로 찍었다. 상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극장의 표준 프레임 레이트가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극장에 어디 뭐 제출도 하고 막 그렇게 내 영화를 극장에서 틀고 싶다 그러면은 저 프레임 레이트로 찍으셔야 돼요. 근데 사진의 수가 프레임 레이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0.976은 말이 안 되죠. 0.976장이라는 게 없죠. 사진의 수인데 왜 저렇게 됐냐? 저거는 분당 2프레임씩을 뺐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필름 시절에 영화는 24프레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흑백 TV, 아날로그 TV 시절에 TV는 30프레임으로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디지털과 컬러로 넘어오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저렇게 정하는 협회에서 그냥 저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24프레임으로 영화를 찍은 걸 컬러 TV에서 상영을 했을 때에 좀 딜레이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렇게 변환이 됐는데 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쨌든 저렇게
표준 프레임 레이트가 정해졌고요. 저거 이외의 프레임 레이트도 있는데 뭐 25프레임, 몇 20프레임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화 찍을 때는 요걸로 찍어야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일부 카메라에는 23.98로 이렇게 수치를 좀 반올림해서 표시가 돼 있기도 해요. 아마 동일한 23.98로 나와 있으면 그게 그냥 23.976 프레임이고요.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럼 저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아까 1교시보다 점점.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촬영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이러한 표준 값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촬영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에 편집을 하고 상영을 할 때까지 그러한 모든 다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촬영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25프레임은 만약에 설정값이 있을 거예요. 카메라에 25프레임으로 찍으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틀 수 있는 곳은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만 그 프레임 레이트를 상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리고 뭐 어디 해외 배급을 하고 싶다, 요걸로 찍으셔야 돼요. 네, 아마 딴 걸로 찍으시면 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요 프레임 레이트는 영화를 찍는 내내 바뀌면 안 됩니다. 한 편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찍을 때 무조건 23.976으로 찍기 시작했다, 끝날 때까지 요 프레임으로 계속 찍으셔야 돼요. 아니면 편집해서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화면 비율. 자, 얘도 똑같이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라는 게 좀 그렇죠. 근데 누가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자라고 정하는 걸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데, 옛날 아날로그 TV의 표준 비율은 4:3이었어요. 사이즈, 검정색 박스 사이즈였고, 이게 이제 지금 HD로 넘어오면서 16:9, 1.78대 1이라고 하는데 16:9가 HD TV의 표준 사이즈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TV 사이즈였고요. 그 다음에 영화로 넘어가서는 영화의 표준 비율은 1.85대 1이 있는데, 이거는 그 비스타비전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영화는 이 비율로 하자라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 만든 사람 마음대로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이거 참 처음 만든 사람이 이렇게 썼고 대다수가 쓰다 보니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영화 표준 비율은 그냥 1.85대 1입니다. 근데 사실 TV 업계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영화 업계가 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사람들이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영화 업계가 우리도 죽으면 안 되겠다, 살아야겠다 하면서 만든 게 2.35대 1의 화면 비율이에요. 쟤는 시네마스코프라고 하는데, 사실 제일 그냥 영화 같은 화면을 쉽게 내기 위한 화면 비율이에요. 뭔가 대충 찍어도 2.35대 1의 비율로 찍으면 그냥 영화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이 좀 그런데, 그냥 좀 뭔가 이쁘게 찍고 싶다, 2.35대 1로 찍으면 그냥 영화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것도 영화업계의 생존을 위해서 나온 화면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2.39대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아마 대부분 카메라 모니터서 영화용 모니터에 2.35대 1의 가이드를 하는 세팅들이 있는데, 그거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화면 비율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연출자와 촬영 감독과 협의를 해서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표준이 막 2.35대 1이라고 해도 영화를 4:3으로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만의 비율, 1대 1, 2대 1 이런 걸 만들어서 촬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화면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2.35대 1로 갈수록 점점 좌우의 길이가 넓어지죠. 그럼 만약에 대신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인물이 있다 상상을 하면은 인물의 넓은 샷 사이즈를 찍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겠죠. 다른 1.85대 1이나 뭐 4:3 이런 화면 비율보다. 그걸 좀 사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영화를 시작을 할 때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인물의 액팅이 많다, 또는 2.35대 1이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액팅보다는 뭐 표정 연기 변화, 뭐 대사
뭐 두 인물 간의 대화 이런 게 많다. 그러면은 굳이 다리를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다리보다는 좌우의 뭔가 양쪽의 인물의 상황을 보여줘도 되기 때문에 2.45대 1로 찍어도 이제 찍으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 전에 아,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이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무빙이 많은데 2.35대 1을 쓰면 쉽게 보여주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나는 뭐 1.8대 1로 찍어볼까? 이번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화면 비율을 마음껏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촬영이 끝났어요. 자, 굉장히 많은데 촬영을 하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최소한으로 줄여봤고요. 그래서 좀 스킵되는 영역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좀 지금처럼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심화된 영역을 알고 싶으면 그런 제가 워크샵을 또 한번 추진을 해볼 테니까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 그 다음 이제 촬영을 다 끝냈으니까 조명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명은 정말 들어가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영역이에요. 정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 제일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것만 제가 추려와서 분량은 좀 적게 추려봤습니다. 자, 3점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구도를 잡을 때 모든 화면은 2D의 화면을 3D처럼 보이게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명도 그렇게 하기 위한 일환이에요. 이러한 3점 조명이 가장 기본적인 인물을 좀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조명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3대가 들어갑니다. 이 조명은 가장 주된 광원이 들어가고 반대편에 들어가고 뒤에도 하나 들어가면서 인물을 최대한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한 조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일 한번 제가 3점 조명을 세팅을 해서 실습을 해볼 테니까 사실 눈으로 직접 봐야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듣는 것보다 내일 한번 직접 보시고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내일 촬영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광과 보조광과 역광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얼굴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우측은 좀 밝고 좌측은 좀 어둡죠. 이게 만약에 둘 다 밝았으면 좀 굉장히 좀 입체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한쪽은 밝게 하고 한쪽은 어둡게 함으로써 인물의 얼굴의 윤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어깨선에 묻는 이 희미한 하얀색 빛 보이세요? 이 희미한 요걸 통해서 인물과 배경관의 이제 입체감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자,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광이 뭐냐? 피사체를 인물에 직접적으로 비추는 가장 밝은 광원을 주광이라고 하는데 지금 레퍼런스로 가져온 이미지가 거의 반대편 얼굴이 거의 안 보이죠? 가장 메인이 되는 광원이 생김으로써 그 반대 방향은 어두워집니다.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입체감이 점점 살아나게 돼요. 인물의 뭐 눈에 묻는 이러한 밝은 라이트와 뭐 코의 윤곽 그리고 반대편을 안 보이게 함으로써 좀 더 이 좌측의 부분이 좀 입체감이 사라지는데 화면 안에 의도된 그림자를 만들면서 제가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주광의 색이 밝은 정도 그리고 주광의 색깔 이런 하얀색인지 뭐 주황색인지 그리고 이러한 주광이 비치는 각도 위에서 오는지 옆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 이거는 화면에 있는 피사체의 모습을 결정을 합니다. 주광이 하나의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지구의 해가 하나라서 주광은 하나예요. 만약에 지구에 해가 2개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2개의 광원에 익숙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뭐 어떠한 뭐 다른 4개 생명체가 영화를 찍는다고 치면 그 행성에 해가 2개다. 그럼 그 행성의 사람들은 주광이 2개일 거예요. 근데 태양계에 있는 지구의 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의 광원에서 오는 빛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광은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가장 밝고 두드러지는 광원인 주광,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메인으로 주광을 밝혔으면 반대편이 너무 어둡죠. 아까 웨이브 폰등으로 보면 여기 거의 0일 거예요. 수치가 아예 안 보이죠. 주광으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를 최대한 줄이고 그 그림자 섀도우 영역을 좀 더 정보값을 주거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광의 반대 방향에 보조광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보조광이 너무 밝아지면, 예를 들어 주광의 밝기와 보조광의 밝기가 동일하다면 인물이 좀 뭔가 그냥 되게 평범하게 플랫하게 보이겠죠. 보조광은 절대로 주광의 효과를 감소시키면 안 돼요. 보조광 지금 혹시 이미지를 보시면 얘보다는 얘가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어둡죠. 절대로 보조광은 주광의 효과를 감소시키면 안 되고 주광으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의 디테일을 살리는 수준으로만 밝기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주광의 반대편에 보조광이 위치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역광. 아까 맨 처음 레퍼런스로 보여드렸던 요게 제가 역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인물의 입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있는 라이트인데, 얘도 보면 어깨에 윤곽선 따라서 있음으로써 배경과 좀 인물이 분리된 느낌이 들죠. 인물의 뒤에서 조명을 침으로써 어떤 배경과 인물을 분리시킴으로써 좀 더 입체감 있고 깊이감을 더하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라이트를 역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백라이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광과 보조광과 역광을 이 세 개의 조명, 이걸 이제 3점 조명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명 방식이에요. 뭐 이제 추가로 막 배경을 비추는 조명, 뭐 따로 눈동자를 살리기 위해서 눈에다 살짝 비추는 조명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최소한으로는 영화 촬영할 때는 3점 조명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조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아까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주광이 위쪽 방향에서 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가 위에 있어서 그래요. 해가 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위에서 오는 방향의 빛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조명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오면 좀 이상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거기에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쳐도 되고요.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해 다 되시나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좀 봐주시죠. OS를 쓰다가요, 아까 단독을 쓰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OS를 쓴 다음에 단독을 쓸 때는 그렇게 큰 괴리감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의도가 있다면 써도 상관없는 건지. 전혀 상관없어요. 앵글에 대한 선택은 촬영 감독의 몫이에요. 앵글 어딨지? 네, 앵글에 대한 선택은 요 이미지로 예시를 들게요. 이 남자 배우를 촬영할 때 이렇게 OS를 걸고 찍어도 되지만 반대편으로 그 여자의 배우를 OS로 찍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고 여자의 얼굴을 아예 안 따도 돼요. 나는 이 여배우의 감정, 굳이 이 상황에서 여배우 감정을 보여주면 남자의 연기를 더 해칠 것 같다. 그러면은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냥 아니면 아까 제일 객관적으로 이렇게 투샷으로 두 명을 담아도 되고 굳이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없고요. 이거는 정말 촬영 감독의 선택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진짜 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믿고 넘어가고 이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쉼없이 달려가서 좀 어렵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우겨 넣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론은 여기서 마치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11시 55분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실습을 하게 될 텐데 그 실습을 하려면은 조를 먼저 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를 짜고 지금 그리고 쉬는 시간을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갖고 그 다음에 조별로 나눠서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조는 내일 실제 촬영하게 되는 촬영 실습에도 동일하게 같은 조원끼리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분명히 같죠?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미안해 통이 너무 크네요. 아래.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다들 잘 뽑으셨죠? 자, 한번 물을 초록색이 노란색이 초록색 한번 손부터 할까요? 네, 그럼 성함 처음부터 근데 조용락. 다음 노란색 네, 한번 성함 맨 끝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김민주 다음 하얀색 자 여기에 그 오늘 안 온 못 온 분들이 있는데 핸드폰을 왜 쓰고 있구나. 네 잠깐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이따 적을게요. 잠깐 쉬는 시간을 12시 10분까지 가지고요. 이 조별끼리 서로 뭐 대화를 나누시거나 앞으로 내일까지 모레까지 같이 보실 거니까 이제 좀 친해지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뭐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흡연하시거나 알아서 쉬시다가 12시 10분에 다시 모일게요.